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현재 나이가 50대인 그는 20대 말에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연간 매출 수백억 원대의 건실한 회사를 졸지에 물려받았다. 몇 년 후 그는 부동산 개발처럼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야로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룸살롱에서 젊은 여자들만 찾아다니다 30대 중반에 회사가 부도나 결국 쫄딱 망하게 된다. 곧이어 아내부터는 아내로부터는 이혼을 당하였고, 자식들도 여자 관계가 복잡하였던 아버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기에 원룸에서 혼자 사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왕년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넥타이를 매고 여러 친구들의 사무실 한 귀퉁이를 전전하면서 빌부터 지내기를 근 10년간이나 하였다. 그러다가 마음을 겨우 고쳐먹고 몇 년 전 아주 작은 삼겹살 음식점을 월세로 개업하였고, 개업 6개월 정도 후 내가 방문하여 보니 인테리어고 뭐고 없었지만 손님이 미어 터졌다. 그 북새통 틈에서 나도 겨우 식사를 했는데 모든 음식의 맛이 아주 좋았다. 이 손님들이 오면 그가 주문을 직접 받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함께 빈 그릇을 치웠으며 행주를 직접 들고 드럼통으로 만든 식탁을 치웠다. 손님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떴을 때 겨우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으니 음식점에서 자면서 새벽에 봉고차를 끌고 시장에 나가 이 재료를 사오고 음식도 직접 준비해 놓는 것이 그의 아침 일과였다. 이 주방장이 하는 일은 그가 아침에 잔뜩 준비한 것들을 이 조리하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기에 이 평범한 아줌마를 고용하고 있었다. 나는 부도 이후에도 계속 허황된 꿈만 꾸던 그가 이 왕년의 생활을 생각하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해본 적도 없는 먹는 장사에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였다. 그의 답은 이러했다. 친구들에게 얹혀 지내기를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도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넥타이를 풀고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뭘 하여야 하는지는 몰랐다. 이 삼겹살집을 하게 된 동기는 별거 없다. 이혼 후 자식들도 없이 혼자 살면서 근 10년 동안은 한 끼 한 끼를 대강 때웠다. 하지만 부도 전까지는 서울에서 잘한다는 고급 음식점들을 거의 모두 다녔었으니까 뭐가 맛있는 것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어느 날 문득 찬밤에 김치로 밥을 먹다가 이 왕년에 화려했던 내 고급 입맛에 맞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팔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이 고기를 사다가 직접 포도주에 숙성시켜 보면서 소스 개발도 시도하여 보았다. 몇 개월 노력한 끝에 내 입이 만족하는 맛이 나오게 되자 친구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 3천만 원을 갖고서 월세로 식당을 개업했는데, 이제는 세무서 걱정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내가 여기서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이다. 이 먹는 장사를 하려면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의 입에 맛있는 음식은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이 배부른 부자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한 뒤에 개업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돈방석에 앉게 된다. 호떡 하나를 팔아도 맛을 연구하여야 하고, 버터는 좋은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맛을 추구하다 보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당연하다. 이익이 별로 남지 않을 것이므로 종업원 인건비를 아껴야 하고, 따라서 인건비 나가지 않는 자기 몸을 코피가 터질 정도로 최대한 움직여야 한다. 이 몸이 좀 피곤하므로 직원을 고용하여 새벽 시장에도 다녀오게 하면 안 되느냐고? 아니, 없는 살림에 시작한 장사일 것이므로 가진 돈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느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무슨 돈이 그리 많다고 월급까지 줘가면서 이 사람을 부리겠냐는 말이냐. 지금까지 나는 이른바 먹는 장사로 예를 삼아 설명했지만, 이 다른 장사들에서도 그 원리는 그대로 통용된다. 무슨 장사를 하건 간에 우선은 월급을 많이 안 줘도 되는 당신 자신의 몸을 24시간 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변의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다. 이 경쟁자들은 자기 인건비, 종업원 인건비, 투자 비용 등등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들의 오버헤드 코스트가 당신에게 있어서는 거의 최저 수준이 되고, 그 대신 고객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이 소문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다. 물론 그 소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무슨 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1, 2년 동안은 이를 악물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 개업 이전에 준비가 철저하여야 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원가고 나버리고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야 한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함은 말의 나위 없다. 이 개업 초기에 오는 손님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조만간 당신은 쪽박을 차게 된다. 단 한 명의 고객도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들이 신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손님이 줄을 선다. 그때부터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료 구입량도 많아지기에 원가도 절약된다. 함흥 냉면으로 유행했던 종로 5가 시계 골목에 나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이 주인이 바뀌면서 맛이 완전히 달라진 게 그 이유다. 이 대부분의 그렇고 그런 식당에서 주인들은 저녁 시간에 가게 안에 앉아 TV 연속극을 보고 있다. 그럴 시간이 없을 텐데도 말이다. 결론을 내려보자. 어느 장사이건 사업이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초기에는 당신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생각을 가져야만 성공한다. 이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장사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장사니 사업이니 하는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려라. 자유시간? 휴식시간? 그럴 시간이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장사고 사업이니까 말이다. 이 아울러 고객이 왜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충족할 수 있는지만을 연구해라. 이 처음에는 힘들고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늦어도 3년째부터는 돈이 쌓일 것이다. 절대로 이득은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가 아님을 명심해라. 이득은 고객의 신뢰도 곱하기 고객 수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나는 내 임대 건물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모두 거절하여 왔다. 주인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바생들을 써서 무슨 맛이 제대로 나겠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이 사업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상당 부분이 장사를 할 때의 자세와 공통되지만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 폼 잡으려고 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꿈꾸면서 사장실이라고 써붙일 별도의 공간도 갖기 원한다. 나의 강력한 조언. 절대로 폼 잡는 짓 하지 말아라. 사무실은 일하는 곳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사업 초기에 그럴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손님도 올 텐데 그래도 좀 꾸며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짓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사업 방식일 뿐이다. 수십억, 수백억 자본이 있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나는 안다. 벤처 바람이 불면서 테헤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업체들 중 상당수가 월 임대료로만 수천만 원씩 납부하다가 결국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이 어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1년에 300개 이상의 기업을 방문하고 그 전망을 판단하여 투자한다는 일본 최고의 펀드 매니저 후지노는 2000년 2월 주간 문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높이 1m 이상의 관상식물, 니스칠한 나무 그루터기, 동물 박제, 고급 술, 유명 화가의 그림, 골프채 우승 트로피, 저명인과 찍은 스냅 사진 같은 것들 중 4가지 이상이 사장실에 있으면 볼장 다 본 회사이므로 투자를 삼가라. 또 사장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금빛 찬란한 호화시계를 차고 있어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장이 저명인과 친하다고 은근히 내비치거나 자랑하는 회사, 업적 부진을 경기나 정부 탓으로 돌리는 회사, 화장실이 더러운 회사, 지나치게 예쁜 안내원이 있는 회사, 요정에서 손님 접대하려는 회사 등은 투자해봐야 별 볼 일 없거나 망하기 십상이다. 나 역시 후진호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사장이 골프에 미쳐 있거나 제조업체 사장의 사무실이 호사스럽다거나 한다면 일단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 나의 경험담. 임대료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옆 건물과의 거리가 1m도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이 전혀 안 들어 지하실이나 다름없는 곳을 빌려 사용하였던 적이 있다. 책상 구입할 돈을 아끼려고 조립식 철제 앵글을 직접 사다가 책상 모양으로 조립하고 그 위에 베니어판을 잘라 책상처럼 만들고 다시 그 위에 흰 비닐을 깔아 놓았다. 내가 만들기 힘든 사무용 가구들은 모두 중고로 구입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책상 밑을 보니 부적이 붙어 있는 것들도 있었다. 어, 사무실에서 쓸 스테이플러들은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미제 중고를 한 개 1,000원씩에 샀었다. 아, 물론 내가 발표하는 모든 글들이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즉
내가 한 번은 넘어져 보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들임을.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은 아니었음을. 이 독자가 짐작하고 있다면 나 역시 한때는 화려하고 폼나는 사무실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었음을 눈치챌 것이다. 이 30대 초에 시청 옆 서소문 한복판에 있는 폼나는 빌딩에서 거들먹거렸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돈 벌어서 모두 그 멋진 빌딩을 소유한 회사에게 갖다 바치고 있음을 깨닫고는 즉시 사무실을 옮겼는데 그 규모를 5분의 1 정도로 줄였으니 내가 얼마나 공간을 줄였는지 짐작할 것이다. 어쨌든 내 방의 벽을 투명 유리로 만들고 직원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한 시절도 10년 이상 된다. 화려한 소파, 그런 건 나는 모른다. 이 외국계 회사의 경영을 맡기 시작했을 때 구입한 소파조차 중국품이었다. 나는 소파보다는 회의용 탁자를 더 선호한다. 당신도 사업을 구상한다면 그런 자세로 해라. 둘째,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30년 이상 만남이 없었던 고교동창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뭔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그는 내게 동창으로서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심을 함께하면서 그는 대기업을 서너 곳 다니다가 2년 전쯤 퇴직하였고 곧 캐나다 이민을 가서 오포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자신이 캐나다에서 좋은 물건들을 찾아내 한국에 보내면 유통을 맡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대화 내용. 회사 다닐 땐 뭐 했었니? 뭐뭐 회사에서 뭐뭐 담당이었지. 그런데 오포상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 오포상이나 해보려고. 영어는 얼마나 하니? 토익이나 토플 본 적 있니? 토익은 대학교 다닐 때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형편 없지 뭐. 회사 다니면서 영어 공부한 적 없니? 없지 뭐. 회사 다니면서 학원 같은 곳에 다닌 적 있니? 아니. 이 회사 다니면서 책은 주로 뭘 읽었니? 이 역사 소설을 좀 읽었지. 이 최근에 오퍼상에 대해 공부한 적 있니? 무역 업무 관련 서적을 읽었을 거나 학원에 다닌 적 있니? 아니, 이제 해야겠지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는 식사를 중단하고 수저를 팽개치다시피 내려놨다. 야, 이 씹새끼야. 내 이야기 똑바로 들어라. 나는 너 같은 새끼가 제일 싫다. 얼마나 싫어하냐 하면 이렇게 밥을 같이 먹다가도 지금껏 먹은 것 모두를 네 면상에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싫다. 이 18놈아. 현재까지 노력이라고는 개풀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오포상이나 해보려고 한다고? 야, 이 씹새끼야, 오포상이나? 야, 오포상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아냐? 하다못해 구멍 가게를 하더라도 공부할 게 많은데 무역에 관한 책 한 권 안 본 새끼가 오포상이나? 너 미친 새끼 아냐? 영어도 좋도 못하는 게 이민을 가서 오포상이나 하려고 한다고? 캐나다 사람들이 영어도 좋도 못하는 네가 뭐 이쁘다고 너를 파트너로 삼는다는 말이냐? 너를 호구로 알고 그냥 재고품 처리하는데 이용할 테고 그런 쓰레기 더미들을 나보고 팔아달라고?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네 똥꼬나 닦아줄 사람이노 보이냐? 너 같은 새끼는 이민 가서 10년 정도 칠면조 도살장에 다니면서 칠면조 똥집이나 만지고 살아야 할 정신을 차린 놈이다, 이 쌍놈아. 그런 개떡 같은 정신 자세로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녔다는 게 정말 신통방통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자, 이 독자들은 내가 뭘 말하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언젠가 어느 독자가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준 조언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 세탁소에 가서 인부로 일하라는 것이었다. 그게 사업이건 장사건 처음에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부는 하되 경영 관련 서적들의 내용을 섣불리 받아들이지는 말아라. 이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사업은 경영이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수많은 유명 경영자들이 저자로 표기된 책을 읽는다. 실제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경영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사례들 역시 유명 기업들과 그 경영자들에 대한 스터디이다. 당신이 사업을 꿈꾸고 있거나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 먼저 유명 경영자들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책들의 대다수는 그 경영자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 작가들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명심하여라. 이것은 국내 경영자이건 해외 경영자이건 마찬가지다. 그런 책들은 거의 모두 유명 경영자가 몇 시간 말한 것들 혹은 간략히 기록한 것들을 어떤 전문적인 대필 작가가 그 경영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보충 설명을 취한 뒤 그럴듯하게 조합, 각색, 창작하여 포장한 뒤 출판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듣기 좋은 말들은 물론 예쁜 꿈과 이상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지만 그 책들이 실제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즉, 그 책들은 사업과 경영에서 어느 한 면만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이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으며 특히나 실전에서 부딪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각종 경영학 관련 서적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훌륭한 사례들을 있는 그대로 당신이 적용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S, GE, HP, 소니, 토요타 등등의 사례들을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는 당신이 이 신주단지처럼 신봉하였다가는 큰 코 다친다. 왜냐하면 A라는 업종에서 A라는 회사가 이룩한 성공적 경영 사례라고 하여 같은 업종이기는 하지만 A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회사에서도 그것을 따라 한다거나 또는 B라는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에서 적용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어리석은 대중들은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툭하면 어떤 회사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것에 사로잡힌다. 기억해라. 그 방법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성공한 경우도 분명 있으니까.